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목요일의 사나이 나무는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얼마 수익을 무조건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나는 얼마를 벌기 위해서 한다 이런 목표를 세워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막연히 나는 대박 내야지, 목표가 너무 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나의 올해 1년의 목표 금액을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이제 너무 택도 아닌 그 목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남았는데 올해 번전해야지. 이거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는 희망을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근사한 금액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금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차곡차곡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목표한 수익률은요, 반드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나올 수 있느냐?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목표 최대한 빨리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대박 플러스 시즌2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 02-3153-2611번 02-3153-2611번이고요. 무료 문자 가능합니다. 013-3366-0110 013-3366-0111번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기법 관련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이 길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체크를 좀 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장 코스피가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22.83포인트 하락하면서 1947포인트, 1%가량 하락했고요. 코스닥 또한 장중 계속 플러스권이었는데요. 0.35포인트 하락하면서 522.72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환율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나라 지수 왜 떨어졌느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HSBC에서 중국 1월 제조업 PMI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 50포인트 넘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49.6포인트로 나오면서, 야, 이거 중국이 제조업 또 이렇게 왜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느냐에 대한 실망감으로 중국 증시가 하락했고요. 제가 항상 말씀해드렸지만 중국 증시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중국 증시의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미끄러져 내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또 현대차 실적 발표됐는데요. 상당히 시장이 우려만큼이나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현대차 이야기는 다음에 꼭 할게요. 오늘의 실적 발표에는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놓치고 단순히 실적이 안 좋았다 들으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미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OMC 이제 27, 8일인가요? 네,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드디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특별한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실적 시즌만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좀 관망세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관망세가 강하면 한쪽에서만 잔치가 벌어지죠. 어디 쪽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너네들 이제 뭐 주식 가지고 지금 올라갈 자리 없잖아. 그래서 선물 가지고 또 외국인들이 오늘 장난치면서 오늘 많이 또 선물에서 많이 팔았는데요. 결국 오늘 4,600계약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4,600계약 매도를 쳤으니까, 4,600계약 매도 치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 나올까요? 프로그램 매도가 따라 나오죠. 1,8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여기에 거래소 1,60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시장은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선물 속에 갇힌 일반 거래소 대형주들의 흐름들 때문에 그렇는데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은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히 선다면 선물 흐름도요, 전부 다 방향이 우상향으로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까지는요,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이요, 시장에 좀 추세가 나타나는 지점까지는 좀 느긋히 기다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난 종목, 추천 종목에 대한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인데요.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강원랜드 3%대 수익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전 KPS 또한 3.2%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KTNG와 DGB금융지주가 마이너스 2%대로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번 주네요. 안타깝게도 손절 라인을 살짝 터치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왔는데 아쉽게도 룰에 의해서 빠졌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동국증은 지난주 이제 매도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빠져나오신 분들은 일단 신규 종목 편입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대우 인터내셔널. 이건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은요, 앞으로도 수익이 굉장히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는요, 올해,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 이렇게 떨어질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원개발 쪽에는 계속 탄력받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 앞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원랜드요. 오늘 흐름 아주 좋았죠. 근데 오늘 흐름이 단순히 뭐 2.몇% 올랐다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흐름이거든요. 강원랜드 다음 주 한번 기대할 수 있는데, 강원랜드 제가 추천하면서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춘제 설날이죠. 설날 전후까지 일단은 뭐 흐름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자, KTNG 같은 경우에도요, 전체적인 안정감 있는 흐름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유틸리티하고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이제 쉬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주 관련해서는요, 이 카드 사태 일어나면서 오늘 KB금융 한 2%대 하락이 일어났었고요. 거기에서 영향을 좀 같이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16,000원을 하회한 흐름인데요. DGB금융지주, 항상 어떤 측면에서요, 지방은행주들은 자체적인 이 실적이 올해도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 가격에서 터닝 포인트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요, 일단 바닥을 통과했다는데 관심 먼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계속해서 좀 바닥 13만 원에서 점진적인 비상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금 회복이 조금 더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요, 아직은요, 지금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은 전혀 아니고요.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이 지난 종목들 매도하신 분들은요, 이번 주에도 오늘도 좋은 종목 나갈 거니까요. 그 종목을 통해서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남은의 워렌 버핏 2.0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옵션도 했고요. ETF도 했었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이제부터 좀 우리 진짜배기 한번 공부 좀 해볼까요? 진짜배기라는 게 뭐 거창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재무 분석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기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현재의 이 종목의 가치가 있냐 없냐의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는 방법은 두 가지, 예측을 잘해서 맞추는 방법과 현재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냐 고평가되어 있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재무제표 좀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어떨 때는 택도 아닌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코를 납작하게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우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 하자. 왜? 적어도요, 가치 투자만큼은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투자자의 최상위 클래스에 반드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데, 이게요, 재무제표가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업종별로 전부 다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매출액 보려고 은행주 떡 보면, 은행주에 매출액이 없다는 말이죠, 이게.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는 건데, 그 업종별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즉, 자동차주하고요, 자동차주하고 은행주하고 평가 방법이 다르듯이, 어느 업종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은행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부채율이 1000%, 우와, 이거 뭐 다 망했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 나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재무제표 분석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업종에 따라 재무제표 구성은요, 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일 관심사 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제조업이 되겠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에, 제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인데, 기타 금융업은 좀 다르겠죠. 금융업은 또 수익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수주업, 우리가 이제 수주를 받아서, 이제 건설, 조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주 받는 업은요, 또 제조업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소매유통업, 물건 받아가지고 파는 것도 다르겠죠. 생산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가지고 파는 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서비스업은 물건이 없어요. 그렇죠? 물건이 없고, 사람이 몸으로 뛰어서, 머리를 써서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잣대를 갖다가 동일한 잣대로 우리가 기존에 평가를 하고 있다. 퍼가 얼마니 이런 이야기만 내도록 하고 있다면 뭔가 이게 잘못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짚어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요, 어떤 거를 가져왔냐면 수조업을 가져왔어요. 제조업은요, 가장 포괄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조업을 먼저 가져왔거든요. 수조업을 가져온 이유가 지금 타이밍이 수주기업들, 수조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볼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수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남은후 멘토의 기법 대박 플러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부터 제가 가져왔어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안 보고 계신 분들 어쩝니까? 이거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수주업에 포함된 업종이 어떤 거 있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조선업입니다. 수주 잔고가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조선업이 제일 앞에 있고요. 두 번째가 건설업이에요. 그리고 기계업. 이건 이제 작은 기계를 만들어 파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산업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공작기계도 완전히 큰 공작기계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 비행기 또한 수주업에 속하겠죠. 예, 수주업이고, 그다음에 기타 몇 가지 종류들이 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 업종들을 분석할 때는 어떤 게 다르다고요? 제조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 분석하고는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니까 조선업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실적이 빚도 많고 건설주도 빚도 많고 이래 아닌 것 같아. 그럴 때요, 한 방에 탁 눌러드릴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바로 생길 겁니다. 자, 수주업의 특징, 맥트홀드입니다. 맥트홀드. 야, 이거 주문 생산이 바로 수주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제조업은 뭐냐면 make to stock이죠.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반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파는 개념이죠. 제가 삼성전자한테 야 갤럭시 5 좀 만들어줘봐. 이래가 주문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예 하면서 만들어줘가지고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택도 아닌 소리죠. 바로 뭐예요? 이미 스탁 만들어 놓고 나서 파는 거랑, 이거는 수주업은요,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문을 받아 놓고 나서 생산하는 게 바로 수주업이다. 이 제조업과의 가장 기본적인 큰 차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특징을 보면은요, 일단 사이즈가 크다. 사이즈가 보통 우리 아까 지금 조선 비행기 건설 이런 거 사이즈가요,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집안에 갖다 놓을 게 없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크다. 그리고요, 제품 단가가 고가다. 10만원짜리 아파트, 10만원짜리 배 이런 거, 종이배 이런 거 아니겠죠. 굉장히 단가가 고가이다. 그리고요, 소량 생산이에요. 배를 갖다가 하루에 100만 대씩 찍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현대차처럼, 이제 올해죠. 올해 제품 판매량 목표가 500만 대인데, 배에 그런 거 불가능하죠. 어떻게, 몇 가지가 안 돼요. 1년에 한 30척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런 것처럼 소량 생산이다. 그 다음에는 완성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 한 대 찍어내는데 2년씩 걸려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제 선박 같은 경우는 한 2년씩.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요즘에 이제 짓잖아요. 그래도 1년 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시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부분도 역시 수주업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고객이 좀 달라요. 고객이 정부나 기관 혹은 대기업이 대부분의 이제 고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대기업이 아니고 돈 많은 아주 자본력이 큰 어떤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수주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놓고 나니까 이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제조업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그전에는 조선주를 할 때 조선이나 제조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래 보니까, 분명히 좀 차이점들이 있다. 느껴지십니까? 예, 그런 게 느껴지시면 이미 여러분들은요, 대박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수조업에 가장 큰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수조업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보다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되겠죠. 첫 번째는요, 유동성 리스크라는 겁니다. 유동성 리스크 하면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유동 골뱅이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유동성이라면 항상 뭐예요? 돈, 현금 흐름 이거예요. 현금이 어떻게 잘 돌아가느냐. 예. 유동성 항상 돈과 현금에 관련돼 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공사기간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랬죠. 제품을 완성 때까지 길다 보니까 이 돈을 갖다 선불을 다 받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자금 회전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따른 주기가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물건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들은 그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돈은 나가는데 들어오는 거는 한 번에 꿍 이래 들어다 보니까 이런 그 주기의 차이에 따른 순간적으로 운용 자금이나 현금 부족 현상이 발생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가격 리스크예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수주를 받았을 당시에 계약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 100억 불이다. 100억 불짜리 하나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만드는데 몇 년 걸리는데 몇 년 동안에 처음에 계산했던 거랑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남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안 남아. 지금 나오고 있는 어저께 같은 경우죠. 오늘 급등했는데 어저께 같은 급락한 게 바로 대림산업인데 대림산업의 저 이라크나 쿠웨이트 공정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기서 수주 받아놓고 신나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부담이 새로 증가되면서 그게 4분기 실적에 넣어버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때문에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던져가지고 어저께 급락. 근데 오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급등. 주가라는 게 참 묘해요. 여튼요, 처음에 계약 당시에 금액하고요, 최종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같으면 좋은데 정확히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가격 차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이 일어날 수 있어요. 1년 동안 쭉 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뭐 폭등한다든가, 예, 그리고 환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앞으로는 달러로 남는데 원화로 바꿔놓으면 돈 안 남는 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해드렸다시피 인건비 등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의외 비용들도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파업해가지고 중단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두 가지의 리스크가 제일 크다. 나머지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제조업과 동일하겠지만 이 두 가지 정도만큼은요, 수조업들이 가지고 있는 꽤 다른 차별화된 리스크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조업을 대표하는 두 가지 업종인데 조선업과 건설업. 조선업은요, 또 어떤 항공 제조업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유사한 상황이고요. 다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두 개의 같은 듯 다른 두 업종이 나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조선업은요, 인도호 산업이 인도호 사업. 인도호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공장 딱 차려놓고 안에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대미포조선이든 한진중공업이든 대우 조선해양이든 삼성중공업 이런 거 다 거제도, 울산, 창원 이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부산 뭐 수빅발전소. 그러니까 이거는 딱 설치를 해놓고 그 안에서 지어나가는 게 바로 인도호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비 공장 자체가 분명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설비된 부분이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딱 지어놓고. 그런데 건설업은요, 딱 지어놓고 그 자리에서만 아파트 지을 수가 없죠. 아파트라는 게 어디 지구 가면 우 몰려가가 있어. 그래서 쿵탁쿵탁쿵탁 지어야 되고, 또 어디 중동이야? 그럼 중동 가고, 아프리카에 세계 어디든지 돌아다녀야 되는 전형적인 아웃도어 산업이다 이거. 야,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수조업이긴 한데 엄청난 차이는 인도어 산업이냐 아웃도어 산업이냐에서 차이가 딱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딱 집 안에 가둬놓고 여기서 쿵탁쿵탁 하는 거는 다 이렇게 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단가나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기가 쉬워요. 왜 제조업의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웃도어 나가니까 변화무쌍한 환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건설업은요, 그 하나하나 공사 현장이요. 하나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하나 기업으로 봐야 돼요. 그 자체에서 모든 걸 새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산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투입 산출비 체크도 굉장히 어렵다. 얼마 내가 넣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100억을 그 건물에 짓는다고 이제 투입을 했는데, 나중에 가치가 140억이다. 그러면 요 40억이 어떻게 났는지 밝혀라면 못 밝혀요.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지어놓고 그 안에서 철근을 갖다가 원래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좀 작은 거 썼다. 다 지어놓고 콘크리트 다 발라버리면 분석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얼마 들었다면 얼마 들은 걸로 해야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요.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비자금 이야기 나오면 항상 어떤 회사 이야기 나옵니까? 건설회사 이야기 나온다고. 안에 가격을 갖다가요 정확하게 산정할 방법이 없어. 너무 이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자금 조성은 항상 건설회사를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저 건설회사는 항상 주가에 뭘 쳐줘야 된다. 건설업 디스카운트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디스카운트라는 게 왜 생기냐면 가격 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 분석하기에는요 애널리스트도 아무리 분석해봐야 결과는 다르게 나와요. 결과는. 그러니까 또 주가를 투자하기가 무서운 거죠. 결과. 대림사는 얼마나 좋을 것이다라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실제 보면 데이터 보면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이 이런 리스크가 존재해서 디스카운트가 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조선업이 상대적으로 건설업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일정 부분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쟁이 가능하다. 이 장치 산업이니까 엄청나게 다 크게 지어놔야지만 큰 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큰 배 만들어낼 재간이 있습니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조선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설업은요 너도 나도 다 해요. 그렇죠. 너도 나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대량 생산 및 일정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요. 또 원가 표준 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원가 표준 산정이라는 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얼마만큼 이 배를 만들어낼 때 투입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산정이 가능하다. 이런 점이 장점이고요. 또 조선업은요, 또 정부 규제 위험은 없죠. 그냥 사업체라 보면 되니까 그냥 저희가 수주 받으러 돌아다니고 수주 받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운영하면 되는 건데 건설업 딱 가보니까요. 건설의 장점은 뭐냐면, 단점이죠. 건설업은요, 제일 큰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정부 규제 및 인허가 등을 돌발 변수가 항상 있다. 그렇죠? 정부 규제가 너무 많아. 건설업 규정, 정부에서 건설업을 살리자. 그래서 양도세, 양취독세 인하해주고. 이럴 때 한번 좀 살아나다가, 나중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또 하고, 항상 정부의 규제가 달려있고, 인허가 문제,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띠두르고. 이 돌발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쵸? 이 부분이 이제 건설업 같은 건 단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반면 건설업의 이제 장점은 고객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정부도 공사를 할 수 있고, 지자체도 하고, 기업도 할 수 있고요. 부동산 보유자 등 고객층이 굉장히 다양한 점은 건설업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발주 안 하면 기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회사 공장 짓는 걸로 돌릴 수도 있고, 이런 거라면 이거는 좀 조선업은 딱 정해져 있죠. 해운사하고, 그렇죠. 선사, 해운사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단점은 선사, 해운사들의 공익층이 제한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올 한 해의 향후의 전망을 어둡게 보면은 얘네들이 오다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주문이 안 나오게 되면 조선업은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정된 고객층이 있다는 거는 하나의 큰 단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건설업은 역시 대량 생산 어렵죠. 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원가 표준 산정, 투입대 산출비,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 쫙 체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죠? 하다못해, 하도급 내려가면 그 인건비도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주민등록 좀 빌려가지고 출근 안 한 사람 이름 다 넣고 그런 거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없다고 일단 공식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통점은요.
뭐 여튼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중장기입니다. 그죠? 뭐 워낙에 큰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6에서 한 5에서 한 8년 정도 이 정도의 경기 사이클을 타요. 5에서 8년. 좀 긴 경기를 탈 때는 한 10년까지도 타겠지만 기본적으로 5년은 넘어가는 사이클이다. 그리고 역시 주문 생산이 대부분이고 이 부분이 항상 존재하죠. 하도급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하도급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는 또 이 두 업종의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뭐 판관비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내용이고요. 역시 중요한 거는 수주 잔고가 분명히 좀 일정 중요한 부분이다. 수주 잔고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만약에 뭐 10조의 공사를 맡았다. 근데 이게 몇 년짜리냐면 예를 들어서 한 4년짜리다. 4년짜리 공사거든요. 그러면 여기 1년에 2.5조씩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첫 해년도에 2.5조를 하고 나면 몇 조가 남아요? 7.5조가 남죠. 그러면 여기 남은 요걸 보고 뭘 한다? 예, 수주 잔고가 남았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향후에 남겨진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수주 잔고라는 게. 요거 당장 뭐 안 해도 요 금액만큼은 나는 계속 돈 받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같은 듯 다른 두 업종에서 건설업과 조선업 차이점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들 조선업과 이 건설업종을 볼 때 확인해야 되는 계정들이 있어요. 우리 재무제표 있죠. 재무제표 안에서 많은 걸 확인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해 드리면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물론 이제 좀 심도 있게 더 파고들어서 딱 이제 뽑아내려면은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는 안 되고 다른 시간, 뭐 다른 교육들 있을 때 개별적으로 하는 교육에 여러분들 오시면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지만은요, 이 정도만 일단 따라오셔도요, 상당한 실력이 오를 수만 있을 거예요. 그럼 몇 개 안 되죠? 그 많은 재무 상태표와 그리고 뭐 손익계산서 그 많은 계정 중에서 요거만이라도 보자 이거예요, 저는. 요거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일 첫 번째, 선급금이라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선지급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먼저 준 거예요. 돈을 먼저 준 거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하도급 업체에 빌려주는 돈, 이런 개념이죠. 이 뭐냐면, 이 조선업을 한번 보자고요. 배를 하나 수주 받았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선업은요, 돈을 듬성듬성 받는다고 했지만, 그 밑에 하도급 업체는 그렇게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듬성듬성 줘버리면 주다가 부도나 버려요. 그쵸? 부품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작은 업체들한테는 바로바로 이제 결제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공사를 하기 전에 돈을 먼저 줘야지 걔들이 재료 사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도급 업체들은 돈을 먼저 풀어줘요. 그러니까 항상 이 대형 기업은 어떤 위험에 빠진다. 유동성 리스크에 빠질 수도 있다. 그죠? 주기가 또 다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주기가 다르니까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거 꼭 어느 정도 선급금이 늘어나고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수주 금액은 일정하고 그죠? 수주 금액과 매출액은 일정한데 선급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자금이 어떻게 계속 잔돈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이 많아진다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매출 채권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주기업의 공사대금 청구액 이만큼 나가고 있으니까 돈 내놔, 이만큼 나가고 있으니까 돈 내놔 이렇게 중간중간에 받아가는 청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매출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있는데 이 재고자산이요, 제조기업보다는 엄청난 높은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다. 이게 만약에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런 거. 완성된 아파트 다 팔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팔지 못했어. 소위 말해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재고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제조기업에서 자동차 몇 대 남아있는 거, 뭐 부품 몇 개 남아있는 거는 차원이 다르죠. 아파트가 그냥 한 동이 남아있어. 그렇죠?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 배는 뭐 완전한 그거겠지만 일정 뭐 작은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소매용으로 팔았을 때 자기가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별도로 했던 그런 사업에서 재고가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수조업은요,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고 자산이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감소되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선, 최근에 건설업들이 우리나라 이제 분양했던 아파트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미분양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수주잔고를 딱 보면 수주잔고가 쭉 수주가 아니고 재고자산이 쭉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요, 미분양된 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팔려 나가고 있다 소리죠. 그게 다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공사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건설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어느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를 보면 이 재고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당장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 당장 수익이 공사를 늘려갈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현저히 떨어지고 이게 끝나면 다시 바로 올라간다는 거. 터닝 포인트를 완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좋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까지 다 가르쳐 줘도 되나?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유형자산. 이거는 유형자산 아까 말씀해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이 공장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조선산업 제조업과 유사해서 유형자산 비율도 굉장히 높다. 제가 진짜 정말 좋은 팁들 많이 가르쳐 드리죠. 박수 한번 치시고. 고맙습니다. 박수를 막 들려요. 자, 선수금. 선수금은 뭐에 반대일까요? 선급금에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지만 뭘 받는다? 계약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수금이 아주 요물 같은 놈이에요. 요물 같은 놈. 일단 선급금보다 선수금이 많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뭐로 인식이 되냐면 부채예요, 부채. 돈을 공사를 딱 수주받아가지고 계약금을 받은 거는 이게 그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매출로 잡힌 이게 아니고요. 부채로 잡힌단 말이죠, 부채로. 그럼 잘 보세요. 어떤 조선사가 수주를 막 받아. 다섯 척 해가지고 500억 불, 50억 불 막 이래 받았다 칩시다. 그럼 이 회사는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빚더미. 맞아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객으로부터 받는 계약금인데, 만약에 이번에 5척 해가지고, 5천억짜리다. 5천억짜리에 5척, 그래, 계약금으로 예를 들어서 500억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은요, 멀쩡한 회사가 500억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냐면 부채가 500억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 회사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 망하는 회사니까. 부채가 엄청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 망하는 회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선수금, 수주업의 선수금 증가로 부채가 되는 거는 이걸 무슨 부채라고 하느냐. 좋은 부채라 그래, 좋은 부채. 이런 게 있구나. 부채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선수금으로 잡히는 부채는요, 좋은 부채. 선수금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수주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요. 이런 게 진짜 포인트죠. 그래서 다 같은 부채라고 해서 다 같은 부채가 아니죠. 그렇죠? 여름에 부채는 이 부채는 아니겠지만 여튼 제조업의 부채와 수주업의 부채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 역시 그러면 건설업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아파트를 딱 짓기 위해서 있잖아요. 선급금을 받았어요. 그것 또한 뭐예요? 부채다.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난다는 게 근데 이거는 있네. 부채가 늘어나면 그럼 아까 좋은 부채라고 그랬잖아요. 부채 늘어나니까 좋아. 이러다가 포도 맞아요. 어떤 부채? 어떤 부채요? 따라하자. 선수금. 선수금으로 잡히는 부채가 올라야 좋다.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측면에서는 역시 매출액이겠죠. 예, 매출액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매출액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요.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재무상태표 정도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매출 이야기 할 게 많거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보셨으니까 오늘 보신 분들은 다음 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무의 워렌 버핏 2.0은요, 여기서 일단 오늘 거는 정리하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문자나 전화로 주신 종목들, 종목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 상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뭐 예. 좀 재미가 좀 있으십니까? 예, 재미가 별로 없네요. 재미가 좀 없는 장세죠.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인프라예요. 인프라. 외워. 아, 인프라 외워. 예. 얼마에 사셨어요? 11,300원이요. 11,300원요. 예, 예. 비중은요? 비중이 35%요. 지금 보면 11,300원이고요. 11,300원이고 예. 예, 비중 35%예요. 예,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요새 계속 안 가고 산지는 한참 됐는데, 네네. 1월달에 샀는데 가지도 않고, 네. 계속, 그냥 조정만 받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얼마 가고, 얼마에, 매도 오는 건지, 얼마 때 가야, 회사가 작년에는 치는데 계속 안 가고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예. 예. 수화기 내려놓으시고요. 자, 방송 예, 예. 계속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인프라웨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옛날 한글과 컴퓨터 아시죠? 한글과 컴퓨터, 이 문서 작성이나 문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PC용이 아니라 모바일용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에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제조업체인데요. 이 제조업체, 이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좋아요. 경쟁사는 이제 한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경쟁사가 될 수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외로 지금 주가가 전혀 안 움직이고 있긴 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내실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인프라코어, 이게 인프라웨어인데요. 이 보시면은요. 자, 빨간색이 뭐냐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증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흐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와! 끝내주네. 그쵸?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영업이익, 그리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순이익 전부 다 어때요? 우상향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은요, 주가가 안 가더라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가는 가만히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 응축된 에너지가 나중에 뻥 하고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지금 어떤 것만 가요? 예, 스마트폰 부품주, 이렇게 하드웨어 쪽만 간단 말이죠. LED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드웨어 쪽만 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이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각이 충분히 된다면 많이 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35% 비중이라면은요, 지금 현재는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면, 좀 꾸준하게만 실적이 이제 자기의 어떤 밸류만 가더라도요, 13,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자. 실적 좋고, 앞으로 성장성 있고, 걱정할 게 없죠? 이럴 때는요, 시간은 나의 편이다 생각하시고요.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자 종목, 한 종목 하겠는데요. 예, 두산중공업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두산중공업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굉장히 고생 많이 시켰잖아요. 예. 자, 매수 가격은요, 37,150원 잡혀 있네요. 그리고 비중은 40%, 비중은 좀 높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지금요,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두산그룹 자체가 굉장히 좀 괜찮아요. 괜찮은 상황. 지금 최악을 통과한 부분인데, 최근에 어때요? 제가 이런 말씀 해드렸죠. 2014년은요, 원전 수주가 안 나올 수가 없는 해라니까요.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요. 전 세계 원전을 다 움츠렸지만 그간의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히 늘었는데 이거 원전 안 짓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주가 올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장 보시면 영국이 지금 얼마짜리, 영국이 3조짜리인가요? 바로 이 원전 수주했다는 거 나왔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힘을 본격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많고요. 중동이 지금 뭐예요? 오일머니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오일머니, 이 중동의 건설붐이 다시 일어나거든요. 물론 플랜트예요. 플랜트 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요, 지금 사신 가격이 절대적으로 저는 저평가된 상태에서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뭐 한 7, 8만 원에 사신 분들 많거든요. 이 앞부분에 사신 분들은 이 마음고생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때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이때 사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잘못 샀다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지금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전혀 그렇지 않다. 역시 보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이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자세히 볼 수 있나 모르겠는데요. 이 매출액 축소가 딱 정체가 됐어요. 정체가 됐으면 이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아니면 턴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벌써 턴했거든요. 이제 순이익만 턴하면 되는 이것 한번 보세요. 늦어도 1분기에는요. 순이익 바로 턴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는 야, 내가 사는 가격이 37,150원 가격이 정말 싸게 산 거 가격이구나. 그리고 그때 야, 나무는 멘토한테 진짜 잘 물어봤네. 계속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목표가는요, 최소한 한 5만원 정도까지 좀 크게 보자고. 5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한 통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신성홀딩스예요. 신성홀딩스. 네. 예, 얼마에 사셨어요? 내가 한 열흘 전에 한 9,010원 정도, 두 번 샀는데 9,000원 평균 단가 되거든요. 예, 9,000원요. 네, 예? 40%예요. 40%요. 네. 예,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이 곡물 쪽인데, 이거 저 방송 들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샀는데, 매출 쭉 올라가다 이번에 엊그저께 한 두 번 쫙 빠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걱정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전화기 내려놓으시고요. 항상 이 대박 플러스 계속 시청하셔야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신성홀딩스요. 이게 신성 그 식품 있죠. 신성식품 뭐 간장도 만들고요. 소맥 전분 이런 거 만드는데 음식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요. 앞으로도 꽤 성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신주잖아요. 신주는 새로운 매집과 새로운 분출 과정이 나타나야 돼요. 그 수급적인 문제가 지금 연기금, 기관, 외국인들 다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은 조금 덜 익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펀더멘탈 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라면 이 종목은요.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수급이 순간적으로 붕괴되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한번 빠져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좋거든요. 떨어진다면 6,300원 정도, 8,300원이네요. 8,300~400원을 만약에 종가로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한번 던져주세요. 그리고 재매수 타임 노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가져가시고요.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 내일 추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내일장 추천 종목은요, 이 종목입니다. 두산인프라코. 방금 두산중공업 했는데, 두산인프라코, 뭐예요? 코드가 좀 맞았네요. 예, 두산인프라코. 자, 기업 내용, 뭐 옛날 이제 대우종합기계죠. 그리고 굴삭기, 건설 중장비인데요. 이 밥캣 인수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추천한 적이 있거든요. 그죠? 혹시 기억나세요? 유동성 우려가 있었었는데, 연말에 어떤 GDR 발행을 성공적으로 발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해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바로 두산 중공업까지 영향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고요. 자, 중국의 지금 목표, 이번 시진핑 정부의 2년 차인데, 최대 큰 목표가 뭐냐면, 신도시와 주택입니다, 주택. 그렇기 때문에, 이 굴삭기 자체가 점유율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점유율을 벗어나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판매량은 증가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 회복되니까, 이 밥캣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대형 중장비가 아니고 중소형 AS 정도의 중장비거든요. 이 미국의 경기 살아나면 이런 소형 밥캣의 중장비들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네요. 첫 번째는 중국의 신도시와 주택 건설에 따른 굴삭기의 점유율 확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자기들이 너무나 많이 해먹어가지고. 그렇지만 전체 판매량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밥캣이 드디어
이익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밥켓이 이익을 만들어내면서, 이것까지는 내년 정도 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익을 만들어내게 바뀌면은요, 내년에 미국 시장 상장할 가능성 분명히 있죠. 지금 상장시키려고 두산인프라코에서 인수했던 거거든요. 상장 가능성 언급되면은요, 그때 주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쵸?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런 기대감도 있네요. 여튼 14년은 올해는 실적이 1분기를 끝으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두산인프라코어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 의미 있는 구간 나왔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13년, 즉 12년 말에서 13년까지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떨어졌어요. 매출액이 떨어지는 동안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안 떨어질 수가 없고 그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난 분기에 매출액이 턴을 합니다. 매출액이 턴을 하는데 그 턴하는 동안에 순이익은 바로 따라오지 않는데 바로 뭐가 따라와요? 영업이익이 따라오네. 이는요, 자회사를 제외한 자기의 본질적인 영업이익이 빵 살아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제 조금만 늘면 영업이익 빵, 매출액이 요만큼 늘면 영업이익 빵, 이런 식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올해 14년에 매출액이 증가되면 이제 뭐까지 돌아선다? 밥켓의 실적까지 좋아지면 단기 순이익까지 확 돌아서네. 이런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 진정한 터닝 포인트예요. 제가 이런 포인트로 과거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서울 반도체를 얼마 추천? 2만 원에 추천했습니다. 12년 11월이에요. 그 이후에 서울 반도체는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V차트 상에서 아직까지 매도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년 몇 달 동안 계속 들고 다니면서 2배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요거요, 두산인프라코, 이런 현재의 흐름이 지속된다면은요, 요것도 지금 사둔 다음에 롱런입니다. 어떻게? 주식 딱 현물로 받으셔가지고 그냥 장롱석에 던져주시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밸류 밴드 상에서 보면 앞쪽에 이 부분 볼게요. 앞부분에 굉장히 밴드 간격이 넓죠. 이만큼 기업의 변화가 많았다면 이제 밴드 간격이 좁아지면서 우상향. 마지막 고비는요, 여튼 1, 4분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1, 4분기만 지나면 이제는 주가가 굉장히 탄력이 있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매수해보자. 자, 매매 전략입니다. 매수 가격 12,800원 잡겠습니다. 1차 목표는요, 짧게 잡을게요. 14,000원 정도만 잡고요. 한 10% 내외 되겠네요. 손절매가는 12,000원 이렇게 잡겠습니다. 짧게 이번 한번 치고 다시 한번 또 매수하는 타이밍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목요일의 대박 플러스 남은 멘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종목 상한가 빵빵 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